스마트폰은 전기를 충전해야 켜지고 자동차는 연료를 넣어야 굴러가고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저절로 함께 건강해질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마음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는 걸까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아주 먼 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무작정 달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달릴 수 있을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이죠. 하지만 3시간, 5시간, 10시간 뒤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고통과 함께 엎어지고 말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아랍어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언어를 현지인처럼 다룰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 시작하죠. 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1만 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1만 시간 뒤에 이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게 될까요? 익히지 못할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굳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몸을 혹사하면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신 역시 그런 식으로 붕괴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게 받아들여지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건 우리가 특별히 뭘 지각하거나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는 정신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장 19세기에만 해도 강철 같은 의지로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21세기인 지금도 종종 보이는 의견이고요. 그러나 이 강철 같은 의지라는 건 소모품입니다. 채워넣지 않고 쓰기만 하면 언젠가 고갈되고 말죠. 강철 같은 의지로 자신을 되찾으라고 주장한 19세기의 철학자들은 애석하게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학자들이 정신의 소모를 관찰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세기 중엽을 넘어서입니다. 1974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뉴욕의 한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괴팍하고 무기력하며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걸 목격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호단체에서의 자원봉사는 남다른 이타심과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프로이덴버거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구호단체나 사회기관을 찾아가 살펴보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뉴욕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과도한 업무에 지친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품었던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숭고한 의식은 흐려지고 껍데기뿐인 의식만 남은 지 오래였죠. 프로이덴버거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각종 부작용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프로이덴버거는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다룬 논문 직원들의 번아웃을 발표하면서 이 용어를 공식적인 자리에 올립니다. 이후 번아웃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일종의 유행어가 되어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아는 학자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 전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과연 질병이기는 한 걸까요?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그러드는 변덕스러운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프로이덴버거가 연 번아웃의 화두를 진지하게 파고든 첫 번째 연구자입니다. 마슬락은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의미로 남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가 가볍게 쓰이는 유행어로 휘발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죠. 번아웃 증후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아웃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81년 마슬락은 동료 교수와 함께 마슬락 번아웃 측정 도구를 작성하면서 제목 그대로 번아웃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마슬락에 따르면 번아웃은 흔히 같은 용어로 쓰이는 업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엄밀히 구분되는 증상으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마슬락과 함께 번아웃 증후군을 연구한 마이클 레이턴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명쾌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밤늦게까지 출산을 돕고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부모의 손에 안기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보다 낫게 만드는 이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이들은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한 상태지만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번아웃일까요? MBI의 대표적인 항목 6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 일에 의욕이 없다. 2. 밖에서 다양한 사람과 엮이는 게 고통스럽다. 3. 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 때때로 좌절감을 느낀다. 5.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기계적으로 일한다. 6.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피로하다. 저는 다 해당되는데
큰일 난 건가요?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도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무엇을 위해 왜 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소한 업무를 보면서도 일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강박으로 뻗습니다. 강박은 번아웃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앞서 이야기했듯 번아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개인의 힘으로만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역할이 적지 않은 것이죠. 마슬락은 단지 휴가를 떠나 기분 전환을 하거나 적당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으로는 번아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직장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태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을 아예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다행히 번아웃 증후군의 치료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커트 리히터는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번아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957년의 일입니다. 리히터는 야생에서 터프하게 살아남은 쥐와 집에서 편하게 길들여진 쥐가 위기 상황에 각각 얼마나 오랫동안 끈기 있게 대처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무시무시한 실험을 전개합니다. 쥐들을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던져놓고 익사할 때까지 시간을 재본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리히터는 야생에서 강하게 자란 쥐가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도 야생의 쥐들은 전부 몇 분 만에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곧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길들인 12마리의 쥐들 중 3마리도 그렇게 죽었지만 나머지 9마리는 탈진할 때까지 버티다가 익사했습니다. 리히터는 자라온 환경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이들의 생존 의지를 갈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은 싸우거나 도망쳐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뿐이었죠. 쥐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길들인 쥐들 중 다수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걸까요? 리히터는 보다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실험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쥐들을 양동이에 던진 다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재빨리 밖으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몸을 닫고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 다음 잔인하지만 다시 양동이에 던집니다. 아까와 달라진 건 한 번 건져준 것밖에 없는데 쥐들은 헤엄치고 또 헤엄쳤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리히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쥐들은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걸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절망감을 제거하면 쥐들은 죽지 않습니다.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도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덜 잔인하고 더 세부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에는 세 부류로 나눈 개 집단이 존재합니다. 제1 집단과 제2 집단이 들어있는 우리에는 일정 주기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제1 집단은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추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2 집단은 아무 쓸모없는 스위치가 있고요. 제3 집단은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 집단을 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 장소 끝에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있고 벽 너머에 있는 방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제1 집단과 제3 집단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벽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2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몸에 가해지는 전기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셀리그먼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한 무기력이 다른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였죠.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번아웃 증후군의 가장 강력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번아웃의 치료 역시 가능합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희망을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소진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직원이 따로 자기 개발에 힘을 쏘는 이유는 이들이 이타적이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으면 물에 빠진 쥐처럼 쉽게 죽어버립니다. 희망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를 잃습니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국가처럼 말이죠. 번아웃 증후군을 의학적인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번아웃을 국제질병사인 분류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이것이 명확한 질병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어야 할 마음의 병이라고 말이죠.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를 소진시키는 번아웃 증후군을 넘어 실제로 죽일 수도 있는 끔찍한 질병, 우울증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마음의 병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 사바였습니다.